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엑스 달코아리움입니다. 오늘은 해수와 인문학이 세 번째 시간 물잡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조금 길어질 거라 예상이 되지만 오늘도 최대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잡이 편 시작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해수어항 물잡이에 대해서 이미 다른 많은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각종 지식 사이트나 아니면은 그런 해수어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스스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면에 지금 제 영상을 시작으로 물잡이란 것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일단 해수어항에서 물잡이가 뭐를 지칭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지칭하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은, 물잡이란 것은 많이들 경험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내 어항 속에 구축하는 것, 이것이 물잡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물잡이인데, 여기서 뭐 더 어떤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진짜 어디서부터 이 물잡이란 것이 처음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하나의 행위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아마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일 거예요. 그럼 어항 속에서 생물이 잘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물잡이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딱 설명드릴 건데, 앞서 말하지만 이 두 가지는 어항 속 생명체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유지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또 각각의 특정한 순환 체계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쯤 접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래서 그걸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탄소 순환, 두 번째로는 질소 순환이 있습니다. 먼저 이 탄소 순환에는 광합성과 호흡이라는 행위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랑 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들이 필요한 산소도 만들고, 또 생명체가 산소를 소비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그리고 각종 식물성 플랑크톤에게 광합성 작용할 때 그 재료로서 소모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관계가 서로 돌고 돌면서 숨쉬기, 즉 호흡과 광합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개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어항이라는 특정 환경을 생각했을 때 물이라는 요소도 이산화탄소랑 그 다음에 산소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반응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소 순환인데,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에너지원들의 순환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질소는 진짜 아미노산, 그리고 단백질,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생명체한테 영양분을 공급되기도 하고요. 또 각종 생명유지 활동에 사용되면서 이 질소라는 요소가 암모니아로 그런 형태로 배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섭취되기도 하고 배출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항 환경으로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순환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해수어항이라는 환경에서는 탄소 순환 부분에서는 조류 사이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질소 순환 부분에서는 질소 사이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물잡이라는 것을 검색을 했을 때 이러한 사이클 얘기는 진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분들은 물잡이를 이 질소순환 사이클로 설명하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갈조 그리고 녹조 이런 조류 사이클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이클, 각각의 순환 체계가 어항 내에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이 물잡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점차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이 순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탄소 순환 사이클 그리고 질소 순환 사이클은 어쨌든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질소 순환 사이클만 잘 만들어내면은 저는 탄소 순환 사이클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 건데요. 설명을 하려면은 이런 그림이 하나 필요합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그림인데요. 조금이나마 이제 해수어항 물잡이대에
공부해 보신 분이면은 한 번씩 누구나 봤을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물고기의 사료, 그러니까 먹이죠. 그리고 배설물, 그리고 각종 사체들이 부패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그 암모니아가 아질산으로 분해되고 질산염으로 분해되면서 이제 이 질산염이 환수 같은 행위로 물리적으로 제거가 되거나 질소가스로 최종 분해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그려놓은 건데, 이 각각의 분해 과정에서는 박테리아들이 관여를 하게 되고, 또 이 각각의 분해 과정에 부산물들이 어항 내에 많이 생겨나면은 이것을 먹이로 쓰는, 먹이로 하는 조류들도 생겨나서, 저 갈조, 녹조 부분 있죠. 그런 조류들도 생겨나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이들 접해보셨을 그림일 건데, 심지어 저 박테리아들의 그 각각 단계에서 작용을 하는 박테리아들의 실제 이름을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추천은 별로 안 드리고요. 이 사이클의 과정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그림으로만 보면은 결국에는 질소 순환 과정을 완성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박테리아들이 어항 내에서 잘 살고 있어야 물고기들을 비롯해서 각종 생명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박테리아들이 잘 살고 또 빨리 많이 자리 잡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럼 질소순환 사이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박테리아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은 이 박테리아들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 박테리아제라는 것을 무조건 넣어야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리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생기긴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45큐브 때 그걸 경험을 했고, 먹이로 물잡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은 그냥 먹이만 넣고 박테리아제는 넣지 않았는데도 나중에는 사이클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항에 아무것도 없이 물하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들의 그 먹이원만 있어도 언젠가는 생기게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생기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박테리아제라는 것이 많이 유통되고 있죠. 각종 업체들, 여러 업체들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박테리아들을 담은 액체들이 판매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서 어항에 투입을 해주면은 박테리아들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투입된 박테리아들이 어디서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여과제, 그리고 돌, 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바닥재. 처음에는 이런 곳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수가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어항 내 모든 곳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박테리아제 넣어주고 살아갈 곳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얘네들이 개체수가 증식을 막 하고, 그건 또 아닐 거예요. 먹이가 있어야 증식도 하겠죠. 그래서 박테리아들의 먹이가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료나 배설물, 그리고 각종 생명체들의 사체들이 부패되고 썩을 때 발생하는 암모니아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암모니아 투입이 박테리아를 생존시키고 증식시키는 방법인데, 그럼 이 암모니아를 넣어주는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암모니아를 넣어주면 좋지만 진짜 암모니아 그 자체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유독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판매하는 암모니아들도 암모니아가 아닐 수도 있을 뿐더러 실제로 암모니아를 물에 엄청나게 희석시킨 제품을 판매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완전한 암모니아를 넣어주는 방법이 아니라면 먹이를 넣어서, 저처럼 먹이를 넣어서 일부러 썩게 만들거나 아니면 생명체의 사체를 넣어 부패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어떤 사체를 넣건 간에 그건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아직 키우는 물고기가 없어서 배설물도 아직은 없을 거예요. 그럼 업체에서 파는 암모니아 희석 제품을 사서 투입을 하거나 먹이를 넣어두고 일부러 부패를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저는 이렇게 일부러 먹이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추천하는 게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라이브 락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 돌들 그 락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라이브 락, 어차피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 라이브 락이라는 것도 결국 바다에서 채집되어 온 돌덩어리거든요. 여기에는 실제로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서 그 어항에 박테리아를 처음 유입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공기가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그런 서식처도 같이 제공할 뿐더러 박테리아뿐만 아니고 그 돌의 표면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있겠죠. 그게 자라나고 또 죽기도 하면서 부패되어서 끊임없이 박테리아들에게 먹이원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라이브락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라이브락 자체가 올인원이에요. 그렇지만 라이브락은 이러한 장점도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키우기 원하지 않는 생명체도 딸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집되어 온 돌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체가 어항에 유입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걸 보고 히치하이커라고도 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박테리아를 유입시키고 또 증식시키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런 박테리아들이 어항에 들어와서 각각의 이제 맡은 일을 막 시작하게 될 거예요. 시작하긴 하는데 처음이라 많이 더딜 거예요. 가뜩이나 마리수도 적은데 암모니아를 저희가 진짜 박테리아 개체수만큼 딱 걔네들이 소비할 수 있을 만큼만 그 정도 양만큼만 조절해서 넣어줄 수도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분명히 암모니아 단계에서는 일부만 아질산으로 분해가 될 거고, 대다수는 암모니아 상태로 분해 작업을 기다리면서 어항 내에 축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물고기를 넣게 되면은 물고기는 타격을 입거든요. 암모니아, 뭐 사람한테도 유독 물질인 그 암모니아가 물고기들한테는 더 치명적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소비하는 갈조가 그때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 갈조라고 하는 규조류가 어항 내에 번성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연장선으로 보면 아질산이 질산염으로 분해는 되는데 적은 수의 박테리아가 이 작업에 관여를 하다 보면은 같은 방식으로 결국에는 아질산이 쌓이게 되면서 녹조를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갈조 그리고 녹조를 보면서 사이클이 돌고 있다는 그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갈조, 녹조만 보고 이 사이클이 다 돌았다고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거든요. 실제로 갈조, 녹조가 아닐 수도 있고요. 각종 그 안 좋은 이끼들일 수도 있고 악성 이끼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갈조, 녹조로만 물잡이가 다 진행이 됐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한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쨌든 제가 아까 질소순환 사이클만 잘 돌아가게 되면은 탄소순환 사이클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갈조, 녹조라고 하는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이 가장 먼저 탄소순환 사이클을 어항 내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갈조, 녹조 말고도 나중에 어항이 잘 운영이 되면서 각종 이끼들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해초류도 마찬가지로 자라게 되면서 탄소순환에 개입이 될 텐데, 일단은 어항 내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탄소순환을 수행하게 되는 게 이 갈조라고 하는 조류의 한 종류이고, 얘네들이 어항에 번성하게 되면은 조명을 켜두면은 그 표면에 공기방울이 맺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빛을 이용해서 어항 내에 이산화탄소 같은 걸 사용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만들어낸 산소 방울입니다. 그럼 어항 내 생물들이 호흡하는 데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호기성 박테리아들이 이걸 사용해서 질소 사이클에 다시 이용하기도 하면서 탄소라는 요소가 결국에는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이 탄소 순환 자체는 질소 순환 과정에서 생겨나는 조류들만으로도 결국 순환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물잡이 그리고 각각 탄소, 질소 사이클도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빨리 완성할 수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물잡이의 개념을 조금이나마 잡아가는데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꼭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물잡이가 끝난 어항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전에 해수 유튜버 한 분이 진짜 엄청나게 강조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물잡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물잡이는 어항 내에서 생물이 잘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생물들이 들어오고 어떻게 죽어서 나가고 어항 환경이 조금 바뀌면은 이 사이클이 다시 돌게 되거든요. 다시 시작되기도 하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물잡이는 지금도 우리 어항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잡이가 끝났다고 해서 갈조가 안 올인하는 법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갈조가 다시 온다고 해서 사이클이 다시 돈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갈조 한 번, 녹조 한 번은 진짜 그냥 이 순환 사이클이 한 번 돌아간 것 뿐이니까, 물고기가 먹고 뭔가를 먹고 싸는 매 순간마다 순환 사이클은 계속 돌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박테리아들이 감당 못할 정도의 질소 부산물들이 어항에 이제 많이 생겨났구나,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갈조가 다시 어항에 왔어도 그런 어떤 지표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박테리아 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 박테리아를 저희가 꾸준하게 어항 물잡이가 끝난 이후에도 꾸준하게 박테리아를 투여해주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잡이 편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해수어항 물잡이 또 한편으로 엄청 어렵게 생각하시면서 진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는 맞아요. 필수는 맞는데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부담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영상에서 제가 한 말들 한 번씩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어항 환경 만드시는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물잡이 편은 간략하게나마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영상이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 다음번에는 이제 어쨌든 그 해수어항을 입문하셔야 되면은 어항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항 시스템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이제 또 준비해서 업로드를 할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잡이 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